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먼저 사전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먼저 안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하겠고요. 예. 그만큼 내수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소위 3.0%의 기준금리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실물 경제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입니다. 가뜩이나 환율도 너무 높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이 환율 속에 내수 경기 이 두 가지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근데 내수 경기 침체가 더 위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입장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중금리가 먼저 좀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너무나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예고를 함으로써 시중금리를 먼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상황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폭과 그 속도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2024년 그리고 25년의 이 통화정책 기조의 키워드는 바로 신중함이라고 표현할게요. 물론 미국에서도 얼마 전 12월 연준 FOMC 회의 결과 성명서상에 발표했던 그 문구가 carefull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혹은 미국 외에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때 신중하게 다가가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로 첫 번째 공을 때릴 때는 신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방 골대에 가까워질 때는 골 안에 공을 넣어야 되니까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통화정책 기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정점에 달하는 미국의 5.5% 금리까지 올렸고 거기서 어쨌든 중립금리가 만약에 3%라고 한다면 일단 빅컷이나 연거푸 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립금리, 목표금리에 다가가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장 적절한 금리가 몇일까를 따져가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한국은행으로서는 현재 기준금리를 3.0% 수준에서 대략 2.0%까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해석을 할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다가는 또 강달러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금리를 너무 더디게 인하했다가는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우려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막 1,500원대를 위협 중인데 만약에 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이 강세가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속될 거라 보십니까? 네, 일단 1,500원의 원달러 환율은 이 상방이 열려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강달러 현상은 1,400원대를 초과하는 1,450원을 초과하는 이 강달러는 정확히 1997, 8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두 번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강달러 현상이다. 오늘도 장중한 때 1,465원을 돌파했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463.5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의 강달러 기조다. 이 강달러 기조가 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국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정치적 불안이 이미 생겨났고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1차 탄핵안이 폐지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탄핵안이 가결됐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아닐까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을 실제 가결할지 여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까? 원화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원화를 버리고 안정적인 달러를 갖자. 더군다나 25년 1월이면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추가적인 강달러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달러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고 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 그 상방도 열려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년 경기를 매우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전망이요. 코로나기가 본격화했던 2020년 초 이후에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업 경기를 좀 살펴보는데 당연히 한국은행도 이 BSI 지표를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합경기 BSI라는 지표, 기업경기 실사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BSI 지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통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1월 들어서 굉장히 강한 낙폭을 보입니다. 일단 이 BSI 지표를 읽으실 때 100이라는 기준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준치를 계속 하회하죠. 웃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 경기가 안 좋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전개된다. 하나가 전망치고 하나가 실적치인데 12월 실적치도 굉장히 강한 2개월 연속 하락세고요. 또 1월에 대한 전망치마저 굉장히 강한 낙폭을 보이고 있죠. 이 낙폭 자체가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 말 그대로 코로나19를 경험했을 때 세계 주요국들이 굉장히 얼어붙듯이 우리 한국 경제도 얼어붙었죠. 기업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직감할 수 있겠죠. 그 직감된 수준 이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강한 낙폭을 보일 수 있고 이것들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또 내년 1월은 더 어렵겠구나. 또 대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대외적인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둘 다 불확실성이니까 도저히 신규 투자를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더 낮은 금리를 유도해서 기업들이 어쨌든 같은 조건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금리라는 여건만큼은 완화해 줘야겠다라는 좀 성급한 굉장히 시급한 판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 부문별로 좀 따져보면 내수와 투자, 수출 등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주요 경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것들이 다 나온 셈이거든요. 내수, 투자, 수출. 이 모든 게 지금 회복이 안 되면 내년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었던 것이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에 2025년 경제를 전망했을 텐데 그때는 이 종합경기 BSI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수 경기는 어쨌든 바닥을 찍고 회복하겠지. 또 외수, 수출 부문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지. 또 신규 투자도 금리 인하의 흐름과 함께 또 적절히 단행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등장했고 트럼프 2.0 시대 과연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잘 대응할까? 정책 공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다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많은 금융사들이 투자를 이끌었었던 거의 설득을 마무리했었던 이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투자 철회하겠다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또 다른 국면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당장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한국은행으로서는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용 계획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면 내년 고용 시장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 고용은 투자의 함수입니다. 우리의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얼마나 일어날까. 신규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수 경기도 안 좋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려야 만들지.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용 한파도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고용연구원에서 조사한 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2025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 것이다. 10만 명이 아주 나쁜 고용 한파의 어떤 기준선처럼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10만 명도 밑돌 것이다. 이것은 고용 한파가 예견된다라는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이런 현상에 어떻게 통화 정책, 재정 정책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국민 3명 중 1명은 코인 투자를 하는 셈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실망감.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의 중장기적인 우상향하는 흐름 예. 보면서 나 비트코인 사야겠다. 가상자산 사야겠다. 그리고 25년에 말 그대로 트럼프 2.0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요. 이 1인당 보유하는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열풍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았고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때 이때가 기회구나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 유입이 맞물리는 것.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대감 이게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특히 가상자산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는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